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입니다. 최근에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의 열풍이 뜨겁습니다. 이 건국전쟁의 열풍이 뜨거운 것은 이제 저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론적, 추상적으로는 어느 것이 옳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특히 남북한 사이에서는 이제 80년, 1945년 이후부터 직후에 사실상 분단이 결정이 되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80년, 아니면 77, 8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체제 경쟁의 결과, 어느 나라, 특히 북한의 형제 국가인 쿠바,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하고 쿠바가 수교까지 했습니다만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와 비교해도 북한은 이해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비교 불가한 정말 최악의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경제적인 상황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현대 지금 입헌 군주국을 제외하면 입헌국주 아닌 나라에 이제 사실상 국왕이 있어서 이제는 3대를 넘어서 4대 세대까지 지금 이어지려고 하는 상상 불가한 공건적 체제가 이제 북한의 실체인 것이고요. 그에 비하면 이른바 반만년 한민족 역사 속에서 지금과 같은 번영과 자유를 누리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해진 건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는 것은 정말 역사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러한 80년 후의 체제 경쟁의 결과가 비단 우연이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스탈린 당시 시절부터 2차 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동유럽 등에서 이제 스탈린의 포갑이 시작되기 이전에 소련 내부의 상황만으로, 혹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공산 독재의 비참함과 낙후성을 일찍이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사회주의 혹은 스탈린 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약간은 몽롱하게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자유주의나 자본주의 시대보다 나은 면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짐작하고 동조하는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미국에서도 정말 아주 많지 않게 공산 독재의 비참함과 낙후성을 지적했던 그런 신념을 일찍이 가지고 있었던 점.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된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에 국한시켜 보아도 국내에 이제 이중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원래 공산주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선진 산업 국가보다는 낙후된 국가에서 자유주의나 자본주의 시스템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개인의 자유를 무한히 부여하는 식의 시스템, 그 다음에 자본에 따라서 경제가 결정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납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후진적인 나라의 엘리트들이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에 동조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에 경도되어 있었고, 또 그 반대편에는 대지주로 구성된 한민당이라는 수구 지구지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공산주의 세력은 물론, 마찬가지의 사후 수준에서 이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는 한민당으로 대표되는 수구 지주 세력, 이 두 세력을 모두 이제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특히 대지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토지와 노예에 기반해서 풍부한 물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토지라는 것이 불변의 고정자산, 매수되지 않는 그런 불변의 고정자산에 노예라는 것이, 생각해보면 극도의 인건비가 절약될 수 있는 저임금, 그 자체로 이제 엄청난 경제력을 누리게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이제 그 힘을 바탕으로 그 나라에서 다른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엄청난 경쟁력, 또 이들도 이렇게 풍족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데 상업이라던가 공업이라던가 이런 다른 부분에 도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국제적으로는 냉전 체제가 들어오면서 미국, 소련이 대립의 격화가 됩니다. 이와 함께 당연히 내부적인 이념도 격화됩니다. 이에 따라서 중간적 입장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21세기에서야 제3의 길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이제 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황에서 중간적 입장,
미국과 소련이 전 세계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소련 사이에 중립을 취한다는 것은 뭐 일부 선진 국가를 제외하고는 애시당초 불가능한 것이었고,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던 영운형, 김규식의 몰락은 뭐 필연인 것이죠. 반면 또 현재와 지금 다른 것은, 당시에는 일본이 전쟁에서 패전하고 중국이 전쟁에서 승전했다고는 하지만 뒤이어진 국공 내전 등으로 완전히 약 20년이 넘는 동안 전쟁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뭐 한반도 쪽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미소 양극 체제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고, 당시에 만약에 뭐 지금과 같이 일본과 중공의 영향력이 건재했다면 더 복잡한 상황이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경우라면 뭐 제3 세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비집을 틈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미국이냐 소련이냐를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최대 업적이라고 평가하는 토지개혁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토지개혁의 성과, 뭐 영화에서도 뭐 이런 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비교사로서 더 명백하게 저희가 드러날 수 있는데, 뭐 식민지가 이제 독립을 한 경우가, 이제 대규모로 독립한 경우가 이제 19세기 초 스페인 치하에 있던 중남미의 식민지들이 이제 독립 전쟁을 통해서 독립한 경우, 그다음에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아시아 및 아프리카에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경제는 농업 기반이었고, 뭐 토지 개혁이 되지 않았다거나 이제 이후에 공산주의식 토지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 나라들, 대표적으로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영화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야 막론 뭐 대지조 출신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고, 심지어 뭐 일종의 퍼퓰리즘으로 당선되어 두테르테가 이제 마르코스 집안하고 결탁을 했다. 이것은 이제 뭐 두테르테가 완전히 필리핀의 대지주 과도 지배 세력에 투항을 한 것이다. 뭐 그러다 보니까 두테르테 또한 토지 개혁에 큰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또 뭐 멕시코,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이 지금 뭐 제3세계에서 새로운 경제적 중심으로 뻗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국가 경쟁력이라든가 뭐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쨌든 상상하기 어려운 빈부격차가 존재한다. 남미에서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칠레 또한 이 빈부격차 문제로 극심한 몸살을 지금 현재까지 앓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에 대척되는 나라들이 이제 베트남 등과 같은 이제 공산주의화된 나라들, 그래서 공산주의식 토지개혁, 북한은 당연히 이런 나라가 될 것인데요. 이들은 뭐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서 이제 무상몰수, 무상본분배라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목도하는 바와 같이 그것이 진정 뭐 농민이나 뭐 중산층에게 그 재산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있던 대지주가 뭐 식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민 지배 세력들에 있던 그런 세력들이 국가 혹은 공산당으로 대체됐고, 그 국가 혹은 공산당이 대지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경제 체제가 냉전이 붕괴되면서 변화될 경우에도 일부 극히 뭐 공산당의 엘리트들에게만 국가 재산이 불화되고, 아니면 비대한 국영기업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토지개혁을 통해서 중산층이 형성되기 시작되는 것이고, 이들이 교육 등에 또 투자를 하고, 뭐 지주들, 그래서 토지에서 이제 떠나게 된 토지를 상실한 지주는 또 자신이 갖고 있는 교육이나 이런 거에 근거해서 이제 일부는 대기업가로 이제 전환하게 된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삼성, LG, 효성 등의 창업자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대지주까지는 아니지만 중소 규모 이상의 지주들이 이제 교육 등을 통해서 이제 기업가로 성장하게 된, 결과적으로 또 이들이 대지주가 아니고 한국 사회를 장악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틈에 이제 이런 지주 출신도 아닌 정주영 회장, 김우중 회장 이런 분들 현대 대우를 창업을 해서 정말 재벌들 사이의 경쟁은 치열하게 펼쳐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발전을 도모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토지 개혁을 도대체 누가 했느냐? 그래서 뭐 많은 역사학자들이 초대 농림부 장관했던 뭐 조국범함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뭐 이 전향한 공산주의자인데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1950년대에
이제 김일성으로부터 자금 지원 등을 이제 받은 사실이 확인이 돼서 간첩으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뭐 2011년에 재심 무죄를 받았습니다만은 다시 최근에 공개된 여러 문서들을 봤을 때 조봉암이 김일성으로부터 자금 지원, 여러 지원들을 받았던 것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건국 이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전직 공산당 일원이었던 조봉암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떤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힘은 없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지주로 구성된 한민당에서는 뭐 결사적으로 토지개혁을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집권 여당이 국회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이승만을 지지했던 한민당은 결사 반대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전 공산주의자였던 전 남노당 간부였던 조봉암이 토지개혁을 밀어붙인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토지개혁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라면 결코 불가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토지개혁이라는 게 과연 자본주의에 부합하는 것이냐? 많은 나라에서 토지개혁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또 많은 나라에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 같은 나라도 토지개혁 자체가 없었습니다. 다만 영국에서는 이제 대지주들이 일종의 자발적으로 기업가들로 전환을 해서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달성된 것이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수도원을 포함한 종교시설 및 귀족들의 토지를 이제 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처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것처럼 나폴레옹 몰락과 함께 반혁명으로 왕정이 복고되면서 이제 귀족 세력이 다시 들어오게 되고 이제 대지주가 온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영국에 비하면 산업화가 낙후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산업보다는 금융 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토지개혁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일종의 리셋이다. 완벽한 리셋인 것이죠. 소규모의 땅들을 서로 나누고 지준 그에 대한 대가로 이제 기업가정과 다른 이제 계층으로 살아가야 되는 어떤 것들이 강제되면서 서로에 대한 이제 무한 경쟁이 벌어지게 되는 일종의 리셋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무상몰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주들 그 계급 자체가 물리적으로 말살된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가로 전환하게 됐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이 그 토지 개혁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허점도 없지 않았고, 지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한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나라의 토지 개혁에 비하면 가장 이상적으로 이루어진 토지 개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과연 현재 대한민국 극심한 자산 소유의 불평등 이런 것들이 저출산 이런 것들을 낳는 것이 아니냐는 이제 문제 제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자산 소유율 비율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문재인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했습니다. 이제 그 자체로 사실 어불성설인 것이죠.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세금 부담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처를 합니다. 또 막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도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 파동이 벌어지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일부 부유층들은 더 많은 부동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폭락과 폭등이 이제 반복되게 되면 폭락할 때는 부동산을 확보했다가 폭등기가 이제 무르익으면 이를 처분해서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또 폭락기에는 이제 부동산을 매집하는.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노무현 문재인이가 했던 이른바 세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누구한테 압박을 가했느냐? 결국 중간 계층에게만 실적인 압박으로 간 것이죠. 중간 계층들, 중산층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세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시장에 매물로 내놓으면 이거를 중간 계층이 매수할 수 있겠습니까? 하층이 매수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런 상황으로 오히려 그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류층들이 오히려 부동산의 보유를 늘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결과적으로 노무현 문재인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면 실시할수록 지난 20년 동안 부동산 소유 관계가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이 추세였습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집권 시절에는 의도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산 소유 격차가 심화되고 세대 간 문제로까지 비화됐습니다. 대출을 늘려주어서
해결을 시도하겠다는 것이 이제 이 정부 초기에 이제 문제 의식이었습니다만은 이자율이 상승되면서 이마저도 불가한 것입니다. 이자율이 상승되니까 서울에 지금 임대료도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대출 부담이 없는 임대인들은 그냥 사무실을 비우고 버티고, 대출 부담이 있는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이자를 갚지 못하면 자기 물건이 날아가기 때문에 임대료를 낮출래야 낮출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이 부동산 가격 폭등의 문재인 정권 시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의 폐해입니다.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100층 가까이 되는 건물에 재건축도 허용해 주려고 합니다만은 재건축 조합들이 속속 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오른 건축 자재비, 그다음에 이에 따른 금융비용, 이자의 부담으로 이를 도저히 막대한 건축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해방 이후에 토지개혁으로 경제 구조를 완전히 리셋함으로써 가깝게는 6.25에서의 어떤 적화통일을 막아내고, 멀게는 대한민국의 80년 발전을 기초를 닦은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도 다시 자산시장이라던가 특히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봤을 때 제2의 토지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토지개혁은 주택 문제 해결부터 출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바로 국가적 주택 원가 공급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토지개혁을 찬양하면서 시장 경제를 이유로 이런 국가적 주택 원가 공급에 반대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요. 아마 이번에 건국전쟁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서 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 이렇게까지 은폐되었는가 하는 것에 과연 이것이 좌파 세력에 의한 것임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외면했던 여러 이유 중에 토지개혁 수단은 들어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와 발전을 위해서 결단을 내었던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의 어떤 모습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국가적 주택 원가 공급에 반대하셔도 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시장 경제, 자본주의 이런 것으로 반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